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약용의 명언과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부터 꺼내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끝마다 당신을 살짝 깎아내립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웃으면서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나이가 드시더니 많이 못 따라오시네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뭐 그렇죠. 아, 거기요? 거기는 좀 별로던데. 잘 모르시나 봐요. 말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상합니다. 기분이 나쁜데 따지자니 딱히 잡을 구석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니까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십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참는 것입니다. 어른스럽게 그냥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참을수록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한번 통했으니까요. 두 번째 실수는 똑같이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무시를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건네는 말 한마디. 그 말이 왜 이토록 무서운지 그 원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3가지 기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꼬입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부분만 보시고 적용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정약용의 명언과 함께 마음에 힘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상대를 무장해제하십시오. 역질문 기법 1. 본질 질문. 왜 어떤 말은 아무리 강하게 받아쳐도 상대가 끄떡없고 어떤 말은 조용하고 짧은데도 상대가 순식간에 말문이 막힙니까? 힘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화살을 쏩니다. 당신이 그 화살을 받아서 되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을 살짝 틀어서 상대에게 되돌려 보내면 싸움이 아니라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 앞에서 사람은 반드시 멈춥니다. 오늘 첫 번째 기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받아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본질 분석, 원인 분석. 무시하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는 선언. 너는 나보다 아래에 있다는 선언. 말의 형태를 빌린 서열 확인 행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이미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은 대부분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색하게 웃거나 말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내가 다룰 수 있다. 둘째, 무시는 대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말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안에 질문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뭐 그렇죠. 이 말은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하거나 어색하게 웃어 넘기기를 기대하는 말입니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말에 대답을 요구하면 상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입니다. 셋째, 무시는 검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말은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흐릿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단 한마디가 그 흐릿함을 붙잡아서 밝은 곳에 세워버립니다. 근거 없는 말은 빛 앞에서 녹습니다. 결국 역질문 기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선언을 다시 질문으로 만드는 것. 상대가 던진 말의 방향을 틀어서 그것을 다시 상대 앞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3. 핵심 원리.
여기에는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질문은 권력이다. 대화에서 권력을 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속도를 정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대화의 구조를 정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 설계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선언을 합니다. 선언은 일종의 질문 없는 진술입니다. 받아들이거나 반발하거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요?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순간 틀이 바뀝니다. 당신이 그 대화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화술이 아니라 삶의 무게중심이다. 역질문 기법이 무서운 이유는 말의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질문이 언제나 이깁니다. 4. 반전 깨달음.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질문을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당황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렇죠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갈립니다. 상대의 말을 사실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말을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처리하십시오. 의견에는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머,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의 선언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모임에서 누군가 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모르세요? 많이 뒤처지셨네요. 최 선생님은 잠깐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그렇게 보이세요? 어떤 부분에서요? 상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니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끝까지 웃고 계셨습니다. 6. 실천 방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상대의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1초만 멈추십시오. 그 1초가 감정 반응과 질문 반응을 가릅니다. 둘째, 이 세 가지 역질문 문장을 미리 익혀두십시오. 어머,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 그래요?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셋째, 웃으면서 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말도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웃으면서 묻는 질문은 공격이 아닙니다. 품격입니다. 그리고 품격 앞에서 무시는 힘을 잃습니다. 이 원리만 붙들고 계시면 응용이 됩니다. 핵심은 받아치지 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현은 달라져도 됩니다. 이 핵심만 지키십시오. 두 번째, 침묵과 미소와 한 문장으로 대응하십시오. 품격 대응법. 1. 본질 질문. 왜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반박도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상대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고요한 호수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문이 잠깐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돌은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무시한 사람만 멋쩍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기법은 바로 그 고요함을 만드는 법입니다. 본질 분석, 원인 분석. 무시하는 말이 힘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진실입니다. 무시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황하거나 반박하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비로소 그 말이 힘을 얻습니다. 상대는 확인합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먹힌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시는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무시는 굶어 죽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동요입니다. 동요하지 않으면 무시는 목적을 잃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침묵은 말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말로 받아치면 싸움의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침묵은 싸움의 구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정면으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훨씬 강력한 방어입니다. 셋째, 미소는 상대를 무장해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는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미소를 보이면 상대는 방어할 대상을 잃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상대가 웃고 있으면 공격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품격 대응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 핵심 원리.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존엄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읽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그 말을 했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당신이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미소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내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해온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품이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척도다. 기품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품 앞에서 무시는 스스로 작아집니다. 4. 반전 깨달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웃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 오해가 있습니다. 품격 대응법에서 말하는 미소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의 주인이다라는 결정에서 웃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이 당신이 그 상황의 연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해답이 보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감정보다 더 큰 무언가, 즉 품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반복할수록 실제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5. 에피소드.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박 선생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많이 늙었다. 예전 같지 않아. 박 선생님은 잠깐 상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오히려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민망해졌습니다. 아, 뭐 그냥 해본 소리야. 박 선생님은 그냥 웃으셨습니다. 6. 실천 방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말하지 마십시오. 2초 침묵하십시오. 그 2초가 품격과 감정 반응을 가릅니다. 둘째, 이 한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가요? 짧고 담담하게. 이게 전부입니다. 셋째, 그 뒤에는 화제를 바꾸십시오. 더 이상 그 말에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창문을 닫듯이 그 주제를 조용히 닫아버리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삽니다. 세 번째, 상대의 말을 그대로 되돌리십시오. 거울 반응법. 1. 본질 질문. 상대가 던진 말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이 보여준 것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런데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무시하는 말을 그대로 상대에게 비춰주면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본질 분석, 원인 분석. 무시하는 말이 왜 계속됩니까?
상대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말은 공기를 타고 나가는 순간 말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들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시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합니다. 왜 이 기법이 강력합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박이 아닙니다. 거울 반응은 맞습니다. 그게 당신이 한 말입니다. 라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자기 말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니까요. 둘째, 말한 사람이 스스로 해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처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이셨나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그 순간이 상대에게 가장 불편한 순간이 됩니다. 셋째, 당신이 그 말을 가볍게 흘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말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해도 괜찮다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거울 반응은 나는 이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한두 번 보내면 상대는 그 다음부터 말을 가려서 합니다. 결국 거울 반응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빛 앞에 세우는 것. 검증되지 않은 말은 빛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3. 핵심 원리. 이것이 바로 반향의 원리입니다. 소리는 벽에 부딪히면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메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메아리는 원래 소리보다 작습니다.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 보낼 때 그 말은 상대에게 돌아가면서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근거 없는 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침묵은 무례함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다. 거울 반응법은 침묵과 선택 사이에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 그 말을 검증의 대상으로 놓겠다는 선택. 이 선택이 당신을 지킵니다. 4. 반전 깨달음. 아이러니하게도 거울 반응법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되돌려주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이 태도는 오히려 예에 바릅니다. 그런데 그 예에 바른 확인 요청이 무근거한 무시 앞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거울 반응은 폭수가 아닙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나는 검증되지 않은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말이 잘 날아오지 않습니다. 5. 에피소드. 정 선생님은 등산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매번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 선생님은 잠깐 그 사람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뭐. 정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배울 수 있을 텐데요. 그 뒤로 그 모임에서 정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 실천 방향.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상대의 무시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반복하십시오. 제가 뒤처졌다고 하셨나요? 이 반복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멈칫합니다. 둘째, 이어서 이 문장을 쓰십시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웃으면서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공격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톤으로. 셋째, 상대가 대답을 못하면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답을 받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해 두십시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 하나가 무시하는 말의 힘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네 번째, 무시하는 사람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1. 본질 질문. 왜 어떤 사람은 유독 특정인을 향해서만 무시하는 말을 반복합니까? 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않고 유독 당신에게 그렇게 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면 무시하는 말이 더 이상 상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처로 들어오는 이유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정체를 알면 더 이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질 분석, 원인 분석. 무시하는 사람이 무시를 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셨을 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왜 사람은 타인을 무시합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무시는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이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응할 것 같은 사람, 불편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조심합니다.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참아줄 것이라는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셋째, 관계 안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무시하는 말은 일종의 서열 확인 행동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무시하는 사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3. 핵심 원리. 이것이 바로 투사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봅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타인에게서 열등함을 찾습니다. 자신이 불안한 사람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려 합니다. 무시하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답은 선명합니다.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야말로 실패의 첫걸음이다. 무시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4. 반전 깨달음.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구조를 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저 사람이 불안해서 저러는 거구나 알아도 가슴은 여전히 아픕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와 상처는 별개의 차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상처를 받는 것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상처는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인식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 사람의 문제다. 6. 실천 방향.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다. 이 인식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에게 날아오던 화살이 그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화살의 경로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기억하실 한 문장입니다.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내면이지 나의 현실이 아니다. 프리치. 지금까지 무시하는 사람을 웃으면서 제압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질문으로 상대를 무장해제하는 것, 침묵과 미소와 한 문장으로 품격을 지키는 것, 상대의 말을 거울처럼 되돌려 경계를 세우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해서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 4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잘못되어 관계가 더 꼬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앞의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무시에 대응할 때 절대 피해야 할 것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앞에 기법을 쓰지 마십시오. 1. 본질 질문. 왜 같은 말도 어떤 때는 품격 있게 들리고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들립니까?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질 분석, 원인 분석.
앞에서 드린 세 가지 기법은 모두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기법들은 냉정한 상태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역질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울 반응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아니라 픽곰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를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차분한 말을 해도 상대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어느 수위로 써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너무 강하게 쓰거나 너무 약하게 쓰거나 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적 대응은 상대에게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는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갑자기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한 당신이 문제가 됩니다. 3. 핵심 원리. 정약용이 전 생애를 걸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온다. 상황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질서입니다. 4. 반전 깨달음. 그렇다면 감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잠깐 웃으시고 그렇군요라고 하신 뒤 그냥 두십시오. 기법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쓰십시오. 그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향. 감정이 올라온다는 신호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심장이 빨라지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이 오거나 말이 급하게 나오려 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올라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일단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움직이십시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무시에 반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1. 본질 질문. 무시를 당할 때마다 반응을 해야 합니까? 매번 경계를 세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무시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2. 본질 분석 원인 분석. 경계 설정에도 경제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면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 선택적 반응이 필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응 자체가 에너지를 줍니다. 당신이 작은 무시에 매번 반응하면 상대는 당신의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응을 보면 계속하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둘째, 잦은 반응은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경계 설정도 너무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끼십시오. 셋째, 모든 무시가 악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버릇이 그런 사람도 있고 상황을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핵심 원리와 실천 방향. 경계 설정이 필요한 세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복되는 무시. 한 번이 아니라 패턴을 이루고 있다면 반드시 경계를 세우십시오. 둘째, 공개적인 무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무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짚어주어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존엄을 건드리는 무시.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 당신이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반드시 경계를 세우십시오.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흘려도 됩니다. 흘리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시당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1. 본질 질문. 무시를 당하고 나서 그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잠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본질 분석 원인 분석.
왜 무시당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안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피해자의 위치에 고착됩니다. 무시당한 이야기를 반복하면 당신은 그 이야기 안에서 계속 피해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순간을 다시 살게 됩니다. 상처는 이야기할수록 깊어집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당신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감을 기대하고 이야기했는데 뜻밖의 그 정도 가지고요. 같은 반응이 돌아오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또는 어쩌면 당신도 한몫했을 수 있지요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집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의도치 않게 퍼져나가면 당신이 애써 세운 경계가 무너지거나 더 복잡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핵심 원리. 여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함부로 건네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당신이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꺼내놓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함부로 다루는 것입니다. 4. 반전 깨달음과 실천 방향. 그렇다면 억울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째,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 명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단 한 명의 진짜 공감이 10명의 가벼운 공감보다 낫습니다. 둘째, 일기나 메모로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쓰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정돈해 줍니다. 셋째, 그 감정을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당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가장 품위 있는 대응입니다. 저항 극복 섹션. 지금까지 드린 방법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원래 그런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러다 더 크게 싸움이 나면 어쩌죠? 이것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마다 이 저항이 올라옵니다. 이 저항을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오늘 올라올 수 있는 저항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 나는 원래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으니 바뀔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것입니다. 오늘 드린 문장들을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어머,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거울 앞에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입에 붙으면 그 순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저항, 이러다 더 크게 싸움이 나면 어쩌죠? 이 저항의 정체는 두려움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시가 줄었습니까? 오히려 더 대담해지지 않았습니까? 경계를 세울 때 일시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찰을 피하려고 계속 참으면 결국 더 큰 마찰이 옵니다. 작은 마찰을 감수하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평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정약용이라면 지금 당신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관계를 움켜쥐려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금이 가고 있다. 평화를 지키려 무조건 참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항,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교묘한 저항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저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랜 세월 참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을 때마다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합리화해온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무시해온 겁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신뢰하십시오. 불쾌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무리 및 실천 CTA.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본질은 이것입니다. 무시하는 말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시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안, 열등감, 서열 확인 욕구. 이것이 그 말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질문으로 무장해제하고 품격 있는 침묵과 미소로 존엄을 지키고 거울 반응으로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러나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쓰지 마시고 모든 무시에 반응하려 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삽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내면에 뿌리 내리는 순간 무시하는 말은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품 있는 사람.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척도를 가진 사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이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내 기준으로 삽니다.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서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써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합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정약용의 명언과 함께 매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약용의 명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이 지금보다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